그런 얘기는 또 할 수 있겠죠. 정말 에렌의 선택은 옳았는가. 그래서 전 그 부분이 되게 무서운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에렌이 진짜 미친놈이에요. 저는 유독 그래서 그 장면이 살면서 이런 감정을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느껴본 적이 없어요. 맞아. 싶었는데 이 작품 하나로 지금 실존주의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하는데 각자 얘기하는 게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고 뭐 심지어 TF 나뉘어서도 그 내에서도 다 다른 거 보면 그만큼 해석할 거리가 넘쳐나는 작품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크루즈 여행이었나요? 네. 예, 다녀왔는데 뭐 밤을 샜다고. 저를 이제 호스트로 해서 이제 크루즈 회사랑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저희 협업을 해서 이제 제가 호스트가 되어서 여행을 떠나오는 그 일본으로 2박 3일 동안 여행을 가는 그 크루즈 원정단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네네. 좋은 거는 저희가 기항지가 후쿠오카인데 그 후쿠오카에서 버스를 타고 한 1시간 30분 정도 가면은 히타시라고 오이타현 히타시라고 진격의 거인 작가님 이사야마 하지메 작가님의 고향 마을이 있어요. 맞아. 되게 유명한. 근데 이제 저희 투어 그 프로그램에 기항지 투어로 이제 히타를 버스 투어를 다녀오는 걸 저희 프로그램에 같이 넣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프로그램을 구매해 주신 고객분들이 대부분 진격의 거인을 좋아해 주시는 분이거나 저처럼 코스프레를 하신 분들인데 2박 3일 내내 있는 동안 이 진격의 거인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아요. 심지어 저희가 기항지 투어도 해야 되고 마지막 3일 차에도 하선을 8시, 9시에 해야 되는데 아니 이분들이 새벽 3시, 4시까지 쪽잠을 자가면서 진격의 거인 얘기로 꽃을 막 피우시는 거예요. 재밌겠다. 엄청 재밌어. 코스프레하고 다 같이 그 히타 진격의 거인 관광 스팟들 막 다 돌고 막 그렇게 다녀오고 했는데 이게 명작이라는 증거네요. 네. 그냥 사실 비어 있는 거를 우리가 계속 메꾸고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많아요. 이러고 있는 건 연재가 종료된 지 이미 충분히 지난 시간 동안 엄청 오래됐죠. 이렇게 뭔가 사실은 별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추가에 합리화를 해주고 철학적인 몰입을 논증을 하고. 해주고 아니, 어쩌면 명작이냐를 나누는 기준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그만큼 이렇게 다양한 뒷이야기 해석이 나올 수 있는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또 그냥 뭐 덧붙이자면은 네네. 제가 최근에 이제 가장 빠르게 히타를 갔다 왔을 때가 그 3월이었는데 그때 그 히타시에서 진격의 거인이랑 콜라보해서 자체적으로 진격의 히타 페스트라는 축제를 했어요. 근데 그 축제를 했는데 거기 이제 축제 마지막 날에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히타 마을 회관에서 성우분들 토크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티켓을 구매해서 거기 가면 성우분들이 토크쇼 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미카사 성우분, 그러니까 뭐 이시카와 유이 그리고 이노우에 마리나님, 아르민 성우님 그리고 베르톨트 성우님, 애니 성우님 이렇게 네 분이 오셨고 마지막에 깜짝 등장을 하신 게 작가님이 직접 오셨어요. 이게 깜짝 등장으로. 잘 안 드러내시는데 그때 특별히 이제 진격의 거인 그 히타 고향에서 이 축제를 하신다고 하니까 마지막에 짧게 등장하셔서 인사를 하고 가셨는데 저는 사실 뭔가 아직 도쿄는 안 가봤거든요. 도쿄를 안 가봐가지고 뭐 진격의 거인에 대한 현지의 어떤 인기나 이런 걸 체감하기는 어려웠어요. 히타를 가기도 했지만 뭔가 후쿠오카 내에서는 뭔가 진격의 거인 관련 그런 MD나 굿즈들을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어서 아쉬웠던 경험이 있는데 웬걸 그때 축제할 때 가보니까 사람이 인산인해를 일본 국민들 중에도 이제 진격의 거인을 아직까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그때 현장에서 느끼고 왔어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실존주의에 시작해서 결국 그냥 존재만으로도 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정답은 없다. 하면서 이제 선택으로 이어졌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이 작품에서 이야기라는 선택과 책임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진격의 거인을 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등장인물들의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걸로도 막 사람들이 그때 그 캐릭터는 그때 그 인물은 그 선택을 했어야 된다 안 했어야 된다로도 다들 토론을 하고 하는데 그죠? 뭐 대표적으로 그 리바이 병장이 2명의 병사 중 누구를 살려야 될까를 고민했을 때 그 선택이 옳았는가 틀렸는가에 대해서도 정말 열띤 토론을 하고 그죠? 근데 결국 이 작품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거는 방금 너무 잘 설명해 주셨지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스스로 선택해라. 정답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같은데 우리 패널 분들께서는 진격의 거인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런 캐릭터들의 선택의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그 선택과 책임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그게 엘빈이
지하실 포기하는 씬이요. 그것도 너무 너 리바이가 너 죽어라. 너 그냥 뒤져줘. 우리가 가서 제목 딸게. 내가 딸게. 나 믿어. 이거였는데 네네. 엘빈이 계속 숨기잖아요. 예. 사실 개인적인 동기로 계속 움직이는데 숨겨요. 인류의 존망을 어쩌고 막 위에서 하면서 자기는 결국 지하실 들어가고 싶은 건데 계속 숨기다가 그때 이제 얘네들이 목숨 걸고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포기하거든요. 속마음을 이제 지금 같아선 마음 같아선 지금 이대로 지하실에 가고 싶다 하면서 하는데 너무 좋은 씬이었어요. 결국에는 개인적인 동기로 사람을 선택한다. 그렇죠. 결국에는 개인적인 동기로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너무 엘빈이 그간 막 쿠데타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막 그 지하실 보려고 처음에 막 웃어요. 기억나세요? 맞아. 그 자기 뭐 바람 날라갔는데 이제 거인으로 변하는 애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거 심지어 지하실 키도 갖고 있어. 이러니까 리바이가 딱 가서 봤는데 엘빈이 이렇게 웃어요. 이렇게 다 자기 막 팔 날라갔는데 왜 웃냐? 막 이렇게 막 물어보진 않았지만 뭐 인류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은 하는데 속에는 계속 지하실에 그래서 뭐가 있을까? 지하실에 뭐가 있을까? 계속 그게 저는 너무 그 선택에 있어서 사실은 사람은 무조건 개인적인 걸로 움직인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장면 하니까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사실 리바이가 아르민을 선택한 건 꽤 영리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엘빈은 그러니까 나중에 케니 아쿠아만이 그 말 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 취해 있고 노예다. 취해일 게 없고 내가 노예가 될 수 있는 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데 엘빈은 어쩌면 호기심의 노예잖아요. 그 자기 개인적인 그런 맞아요, 호기심. 근데 그거를 만약에 채우게 되면 그 전에 총명스러운 엘빈이 없어졌을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만족시키고 나서는 네. 너 뭐 할 거냐라고 또 했는데 엘빈이 궁금증이 생길 수 대답 있죠. 생길 수 있는데 뭔가 힘은 빠질 것 같았고 아르민은 근데 아직 자기가 취해 있는 거를 충족을 못해서 그렇게도 저는 맞아요. 순간에 보긴 돼지 맞습니다. 악마에 빠질 수 있어요. 돼지 악마는 뭐지? 저거 뭐야? 이렇게 또 이어져서 맞아요. 해석이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우리 있을까요? 그 선택과 책임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이제 제가 주제를 봐오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겠다 싶었는데 이걸 철학적으로 무슨 그거라고 표현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일어난 선택에 대해서 그게 대체제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엘빈을 살렸어야 했나 아니면 아르민을 살렸어야 그렇죠, 했나. 근데 그렇죠. 아르민을 선택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미 그게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엘빈을 선택했을 때 선택지는 없고 이 엘빈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는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분할 여지가 있는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철학적인 용어가 있나요? 뭐 그런 건 없는데 네. 근데 말씀이 맞는 게 우리는 항상 어떤 선택을 하든 인간이 되게 재밌는 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결혼을 안 하면 후회할 것이다. 아니면 결혼을 해도 후회할 것이다인데 50대가 넘으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지 못했던 거를 후회를 한대요. 똑같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50대가 넘으면 자기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한 사람은 나는 내 인생을 못 즐겨서 후회돼. 결혼을 이제 못했던 사람은 나 왜 결혼 안 했지? 그러니까 선택에는 불평불만을 대체제가 하기 없다는 게 맞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선택의 유한성 때문에 우리는 결국 후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가 가지 못한 길에 대한 미련 이거를 버리는 게 우리가 스스로 실존성을 얻게 되고 영웅의 서사를 걷는 초석이죠. 그러면 약간 여기서 이어져서 유우님께서는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가 고민 끝에 선택을 하고 뭐 후회한 그런 경험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심리학자 선생님께서 한번 들어주는 시간을 제가 가져요. 왜 갑자기 심리학자가 말씀하시는 저 경영학과 나왔어요. 그래요? 경영학과 나왔어요? 저 프로그래머 출신인데. 그래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왜냐면 생각- 유우님께는 이런 분석적인 질문을 드릴 수는 없으니. 그죠? 그렇죠. 아니 저도 답변 오히려 준비해놓고 있었어요. 그래요? 하실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에서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뭔가 선택과 책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유우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저는 선택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어떤 네네. 선택이 가장 인상 깊었냐. 예. 근데 저는 완전 하나 무조건 꼽을 수 있거든요. 샤샤의 아버지의 선택이었던 저도 봤습니다. 그렇죠. 저는 실존주의도 굉장히 커다란 메시지지만 그렇게 뭔가 용서를 한다는 개념이 이 작품이 던지는 되게 큰 메시지인 것 같아가지고 본인은 샤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죽였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잔인하게. 정말 너무 아련하게 저는 죽였을 것 같아요. 아니,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잔인하게? 예. 근데 이제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그 샤샤랑 카야의 그 이야기들 네. 그런 에피소드들을 왜 이렇게 길게 보여주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약간 지루한데?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한번 틀어가지고 샤샤 아버지가 딱 그 메시지를 던졌을 때 와, 이게 메인 주제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실제로 그 실제 사례 중에서 미국에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살인범을 자신의 양아들로 입양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사실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못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저는 그거를 나는 그 쉽지 살인범을 않을 죽였을 네. 거다. 네. 저도 그 선택의 명장면이 저거거든요. 근데 네. 저는 왜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가비를 용서한 다음에 샤샤를 죽였지만 내 딸이 죽은 이유는 결국 숲에서 돌아다녔기 때문이다 네. 라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사실 완전 실존주의적 해석이 가능한 게 물론 그거에 대한 철학적 해석은 다양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소설가나 작가에 대해서 착각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 소설가들은 철학자가 아니라서 엄청난 철학적 상징을 염두에 두고 장면을 송출하진 않아요. 만들진 않고 작가는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표현하는 사람. 저는 하지메가 하고 싶었던 것도 결국에는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선택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르트르가 말했던 것처럼 B와 D 사이의 시다. 인생은 죽음과 탄생 사이의 선택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서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거예요. 숲이라는 거는 그런 투쟁이 있는 자연을 상징하고 서로 사냥하는 그런 생태계에서는 보복도 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렇다고 누군가를 살생하고 보복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겠지만 아르투르 브라우스는 다른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복을 선택하겠지만 유우 씨처럼 보복을 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있다 항상. 근데 이제 그 저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친일파하고 민족 반역자하고 독립운동가를 나누거든요. 예를 들어 친일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일본이랑 친할 수밖에 없었던 대부분의 대중들. 그리고 민족 반역자는 굳이 더 일본 편에 붙어서 조선을 핍박한 사람. 그리고 독립운동가는 이제 그 반대편에 서서 민족 반역자 일본인을 처단한 사람인데 물론 당연히 대부분이 친일파로 살아요. 민족 반역자랑 독립운동가는 굉장히 소수인데 근데 저도 그래서 섣불리 친일파를 욕하진 않아요. 그럴 수 있고 나도 그 시대 갔으면 친일파였을 것 같다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일파는 당연하다. 이렇게 악을 섣불리 분류하는 것만큼 뭔가가 자연현상이니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도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게 왜 위험하냐면 그런 극한의 상황, 투쟁의 상황에서도 항상 더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그 부분이 되게 무서운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쉽게 보면은 그래 저 아저씨 말처럼 숲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알고 보니까 아르투르 브라우스는 혼자 다른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끔 되게 소름이 돋았던 적이 많아요. 왜냐면은 저는 용서라는 건 되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만약 보복을 한다면 보복이라는 거는 시대하고 역사에 따라서 평가가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파시즘 같은 경우도 지금 악으로 규정된 이유가 예를 들어 나치가 악으로 규정된 이유는 그 친구들이 패배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렇죠. 파시즘이 승리했다면 아직 악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연합군한테 패배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보복은 내가 했을 때 나중에 내가 빛으로 정벌해야 될 어둠이 되면 나는 이제 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라는 거는 시대를 불문하고 높게 평가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선택이니까. 그래서 저는 아르투르 브라우스라는 사람이 어찌 보면 가장 고차원적이면서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말을 좋아하거든요.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네. 그냥 그 사람의 선택이 그래서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거를 뭐 철학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인생에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항상 있다. 역사적으로도. 그러니까 스스로 좀 살면서 부끄러울 때가 있죠. 그런 걸 보면서. 뭐 당연한 거야 하다가도 항상 보면은 나랑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있어. 나는 짐승 같은 선택을 했지만 누군가는 인간적인 선택을 한다. 그러면 혹시 용서를 할 수 있을지 그런 상황에 놓여지면. 근데 저는 약간 성향이 좀 그 인생의 목적이 사실 약간 멋져 보이고 싶다. 이런 게 엄청 어렸을 때부터 강했거든요. 그래서 전 멋져 보이고 싶어서 용서할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네, 그 제가 요즘 블루록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각 축구 선수들이 무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 아류 주베라는 인물이 무기가 멋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는 축구를 멋지게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술들이 다 좋아요. 축구를 멋지게 하는 게 뭐 소림 축구처럼 하는 그러니까 건가요? 딱 뭔가 그냥 머리 간지가 나야 돼 뭐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술들이 괜찮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유의 사람이라서 그 당시에 옆에 있는 그 친구들한테 멋져 보이고 싶어가지고 내 자식을 죽인 것에 대한 분노보다 용서한다 멋져 보이고 하면서 싶은 이제 뿌듯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게 용서를 한다고 쳐도 반복될 거다. 왜냐하면 모두가 용서하지 않는 한 전쟁은 끊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이게 완결이 난 다음에 파라디섬의 그 복수가 이제 끝날 것 같냐 아니냐로도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안 끝나겠죠. 그런 해석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서를 한다고 쳐도 과연 어쨌든 한 차례 가해자라고 했을 때 가해자들의 그런 가해가 멈출까? 용서했으니까 또 해도 되겠네? 라고 해서 그런 게 계속 반복될 수도 있다. 어느 정도의 응징과 보복도 필연적이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유독 그래서 그 장면이 전직 군인의 입장으로서 그러네. 전쟁이란 측면에서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하는 겁니까? 용서하면 되지 않습니까?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예. 사샤는 예. 군인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군인이고 가비도 그 맨 처음 파이널 시즌 초반에 보면은 이제 전사 후보생으로서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이에요. 전투복을 입고 둘 다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이고 그 둘은 군인으로서 교전권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사샤 그 당시에 이제 조사병단 같은 경우는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마레를 불법 침략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교전권을 갖고 있는 가비가 총으로 쏴서 이제 적국의 적군 군인을 죽인 건데 그 전쟁터에서는 사실 가해자가 없어요. 네.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서로가 서로를 이제 이기기 위해서 정치적인 설득을 갖기 위해서 전투를 하다가 벌어진 사상인데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그 3자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단죄를 하고 심판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사샤 아버지는 증오의 연쇄를 끊는다는 선택으로 그거를 끊은 거긴 한데 그거와 별개로 정치학적으로는 그렇죠. 네, 저게 맞는 거지. 그 누구도 가비를 심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게 현명한 선택이다. 리비넘기에서 말씀해 주셨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경우를 봐도 뭐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제3자 입장에서 그냥 용서하고 잘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면서도 만약 내가 그 당사자였다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내가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면 또 용서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선택 같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미시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은 물론 뭐 전쟁에도 물론 전쟁 범죄가 있는데 전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어떤 합당한 그 전쟁법 내에서 교정 규칙을 지켜가면서 개개인이 전투에 참여해서 누군가를 뭐 사상을 내게 되면 네네. 그거는 합법적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 제가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를 엄청 감명 깊게 봤는데 그게 네네. 제목이랑 똑같아요. 일자리를 잃었는데 일자리를 다시 얻으려고 살인을 하는 주인공이 나와요. 내가 그 자리를 맞습니다, 얻으려고. 맞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그 작품의 주제 의식도 거기는 여보 우리는 이제 전쟁 상황이야 막 이러는데 전쟁 상황에서 누구 죽여도 되잖아요. 네네. 각자의 인생이 다 나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네. 가까이서 보면 나는 다 어쩔 수가 없었다는데 물론 그렇게 완전히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작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항상 다른 선택을 한다. 그렇죠. 이게 진짜 무서운 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샤샤 브라우스 아버지 아르투르 브라우스였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뭔가 느끼기에 안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집에 사람이 많았어요. 진짜 현실적이시네요. 진짜 현실적이시네요. 예를 들어 아무도 없어 자식이 구원이 예. 안 돼요. 구원 예를 들어 안 돼. 운영 잘 되잖아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사샤밖에 없어. 내 유일한 자녀. 이건 진짜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근데 이야기인데요. 이미 많아요. 한 명 없어도 없네 이러고 넘어갔는데 만약에 유일한 자식이었으면 바로 끔살 엔딩. 너무나 저는, 현실적이다. 네. 근데 이게 막 증오의 연쇄를 끊고 뭐 전쟁을 끝내고 이러지 못하더라도 그 예. 용서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 게 가비 인생이 실제로 완전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그 용서로 맞아요. 인해서. 거기서 그 네. 뭔가 세뇌가 깨져버리는 네, 계기가 딱 됐으니까. 계기가 됐어요.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게 저는 옛날부터 야망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도 막 평범하게 살자 뭐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지만 모두가 세상을 구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모두가 세상을 구할 수는 없어도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정도는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르투르 브라우스의 선택도 세상을 구하는 선택은 아니었지만 갑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 하나는 구원해 준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충분히 그 자체로 의미 있었고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선택이었다. 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그게 나비 효과가 돼서 결국 조사병단의 힘을 협조하게 되고 힘을 못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나비 선택들이 효과가 또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네. 가비가 좀 여론이 안 좋긴 해요. 근데 조금 밉상이긴 해요. 현비. 평비 진짜 네. 너무 땡땡거려서 진짜 그 안에서 사실. 다 이해봤는데 가비랑 애니가 좀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맞아요. 막 선악은 없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더 악한 주인공을 상정하고 분류하거든요. 좀 인간이 밉상이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가비를 처음에 만들 때 그거래요. 에렌이 여자 여기- 버전. 네, 맞아. 여자 버전으로 만든. 그래서 스테레오타입으로. 소리 막 지르고 소리 많이 지르잖아. 그래서 애니 보다 보면은 이렇게 쇼츠 같은 거에 가비가 올라오면은 진짜 너무 시끄럽다. 뭐 모르겠고 내용 모르겠고 진짜 조용히 좀 시켜라 약간 이런 거만 올라요. 내용 얘기가 있고 저 현빈이요 막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열불 낸다는 건 중요한 인물이었다. 너무 중요한 맞아 거죠. 맞아요. 2부의 에렌이에요. 2부의 맞아요. 에렌. 네. 필요한 파이널 인물이었죠. 시즌 에렌. 네. 네.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결국 모든 선택이 그냥 결과와 무관하게 후회 없이 선택하라.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설령 전쟁에 대해서도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는 또 할 수 있겠죠. 정말 에렌의 선택은 옳았는가? 이게 진짜 근데 이것도 화두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예, 정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지금 이 리바이 병장의 명 대사를 보면은 그 후회 없이 선택을 해라라는 말이 어찌 보면 그래도 위험할 수도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그 선택에 대한 다른 책임을 조금 뭔가 간과할 수도 있는 저는 대사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언급하신 그 에렌의 선택이 사실 그쵸. 선택지가 있었잖아. 네, 안락사가 땅 올림에, 있었고 네. 뭐 평화협정이 있었고 그리고 약간의 말의 정도만 짓밟을 정도의 거인만 이제 보낸 그 예, 뭐 초대한 거인만 보낸다.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했는데 그쵸. 거의 그냥 땅 올림을 거의 전 세계에서 그렇죠. 거의 그 정도로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렌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뭐 해석이 여러 가지겠지만 결국 본인과 본인의 주변 사람들이 영웅이 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당했다라는 것을 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영웅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내렸다 해서 저는 에렌이 얘가 그때 리바이 병장 말 듣고 잘못 지금 흑화이나 싶기까지 했었거든요. 선배님이시면은 밟아요? 안 밟아요 저는. 80%안 밟아요? 예, 안 밟아요. 왜요? 그래도 그럼 자기 20% 자기 가족들 죽는데? 그래도 안 밟을 것 같아요. 안 밟아요? 그러니까 그 이게 트롤리 딜레마라고. 맞아, 트롤리 딜레마. 그게 맞아. 팁가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네. 트롤리.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 두 가지인데 내가 죽거나 내가 살인자가 되고 나면 난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는 선택지가 나을 것 같아서 저는 99.9% 밟아요. 그 얘기 많아요. 예, 저는 밟을 거면 영화 싹다 밟아야 친구의 된다. 대사가 있어요. 예. 그 유호성의 대사가 품을 거면 확실히 품고 품지 않을 거면 반병신 만들어라. 저는 사회생활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80%만 밟았으니까 나중에 보복이 되는 거거든요. 저 현실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철학적인 이야기 아니라 99.9%를 밟아야 예, 나중에 보복이 없는 거지. 80%만 밟으니까 나중에 그 엔딩 크레딧에 나오잖아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뭐 제가 만약에 리더였다면 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 들으니까 제가 말한 거에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거 그러니까 지금 그 80%만 죽였기 때문에 그런 그 보복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러브버그나 모비를 생각해보면 그들과 상생을 할 것인가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물릴 텐데 하면 네. 저는 가차없이 죽였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그냥 벌레에서 인간으로만 딱 바뀌었으면 맞아요. 죽일 것 같네요. 예. 그동안 의견을 얼마나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날파리 병단들이 희생이 되어 왔을지. 러브버그가 바로 떠오르시는 게 예, 그러네요. 이 얘기를 딱 20% 남겨놔서 내가 러브버그 죽일 때 20% 남겨두고 죽이자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맞네요. 예,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깐 쉬는 시간 동안 또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 붕대를 벗었어요. 예. 이게 압박이 돼서 예, 압박이 예. 되면 되게 오래 있으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에렌이 진짜 미친놈이에요. 얘는 뭐 저는 잠깐을 붕대만 하고 있어도 이게 너무 힘든데 걔는 뭐 지 눈 찌르고 지 다리 지가 자르고 컨셉지를 제대로 할 거면 끝까지. 그쵸. 그거를 뭐 그 말에 몇 년 있었죠? 한 오래 있었을 거예요. 오래 있었죠, 네. 되게. 아니 근데 뭐 붕대도 압박이 심하겠지만 가발 같은 건 괜찮으신가요? 가발도 이게 가발이 잘못 쓰면 그날 또 두통이 오고 이게 날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막 아예 처음부터 잘 써야 되는.
저 약간 그거 같아요. 예전에 주니어 네이버에서 있었던 그 미미짱 옷 입히기 옷 벗기기 게임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베끼는 거 있거든요. 스킨. 이제 그 여기서 하나 이제 붕대 베꼈으니까 그럼 이제 가발 벗기고 눈썹 벗기고 이제 어떻게 변해갈지. 잠시 후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우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이어서 얘기 나눠볼 주제가 진격의 거인이라는 작품이 저는 가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선과 악이 굉장히 불분명하다. 그리고 시대상에 따라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갑자기 어쩔 땐 얘가 선이었던 것 같다가 얘가 악인 것 같고 이러한 특징이 좀 크게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리비나님께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이게 너무 대표적인 명제여서 이제 라이너한테 가서 말하는 장면에서 무너지죠 이제. 에렌이 딱 봤을 때 라이너가 그냥 딱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막 누구였던 어린애 이름 뭐였죠? 그 같이 있던 애? 팔코가 그래서 완전히 정신 나와가지고 뭐야 이 아저씨 내가 도와줬는데 뭐 하면서 그때 딱 그런 연출 자체도 그러니까 팔코가 없었으면 그 팔코의 그 선한 마음 그러니까 에렌 크루거가 되게 자리가 안 좋으니까 막 절뚝거리고 막 도와주잖아요. 근데 걔는 아예 선한 마음으로 애를 도와줬는데 그 앞에서 그래 버리니까 예. 또 그때 타이버 가문 연설도 있었고 딱 요 복장으로 딱 그거 대사를 맞아요. 라이나 네. 올해와 오마에도 오나시다. 이렇게 딱 좀 더 해주시면 안 돼요? 라이나.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너무 명장면인데 저는 여기서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제 선과 악이라는 어떤 개념이 아니다 이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좀 여기까지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자면 네네. 나는 너와 같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번역을 하면 우리가 원래 선악을 처음에는 정해놓고 봤잖아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선이고 밖에는 악인데 선하고 악은 같다. 너와 나는 같다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이 선과 악이 경계가 불분명한 거는 냉간한 이제 어른들이 보는 소설이나 그런 작품들에는 다 스며들어 있어요. 이게 선악이 분명한 건 동화죠, 동화. 그렇죠. 예, 어렸을 때는 그런 보수적인 교육을 받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는 보통 잘 만들어진 작품은 그 경계가 희미한데 그냥 징의 거인은 워낙 개연성이 너무 뛰어나니까 빈틈이 없으니까 그게 더 와닿는 건데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는 막 선악을 논하는 게 언제부턴가 좀 불편한 게 물론 뭐 제 컨텐츠에서 뭐 선악이란 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네네. 뭐 그런 현실적인 교육을 하긴 했지만 이게 제가 선과 악에 대해서 논의를 할수록 스스로 함정에 빠진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물론 저는 이제 개인적인 머리로는 절대적인 선악은 없다. 그리고 뭐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고 성무선악설 이렇게 있잖아요. 전 성무선악설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성무선악설이 뭐냐면 인간에겐 욕구만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 욕구만 있어서 결국에는 내 욕심이 가는 이기심이 가는 방향대로 선택을 해놓고 그거를 선과 악으로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걸 선택을 해놓고 정치색도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좌하고 우를 그냥 선택을 한 다음에 내가 감정으로 끌리는 걸 선택하라고 이게 왜 옳은지 추후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경제학에서도 불변의 명제가 하나 있어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다.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합리화를 하는 건데 그리고 그냥 진실을 따졌을 때는 성선설, 성악설 이런 것도 그 전국시대의 사상가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만든 프레임이 맞고 또 이제 기독교에서는 뭐 절대적인 악마가 있다고 상정을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빛으로 어둠을 징벌한다 이게 전형적인 기독교식 이원론인데 그것도 그냥 종교적인 프레임이에요. 왜냐면은 징벌해야 될 악마가 있어야 종교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지옥이 그렇죠. 있어야 천국에 가겠다는 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네, 거고. 노력이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있어서 선악이란 건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제 말과 행동을 봤을 때는 선과 악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신론자들도 신이 없다고 말하긴 하는데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렇죠. 내가 뭐 나쁜 짓 하면 뭔가 착하게 사는 징벌 거. 받을 것 같아.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있고 예를 들어 진격의 거인 시청자들도 아까도 말했지만 막 선과 악의 경계는 불분명해 뭐 이런 거 많이 주워 듣고 유튜브 영상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나도 모르게 더 악한 캐릭터. 가비는 싸가지가 없어. 얘는 나빠.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관념이나 지혜 같은 게 저 인테그리티라고 해서 통합성이 있는 걸 중요시해요. 예를 들어 내가 안에 생각하는 게 있으면 실제 내가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회사 이름 사운드가 그 뜻이에요. 건전한이라는 뜻이 통합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요거를 봤을 때 그런 해석은 많으니까 그 장면이 선과 악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절대적인 선악은 없다 이런 거보다는 조금 유용한 그 해석을 해보고 싶은데 네네. 이게 나는 너와 같다 문장을 이렇게 우리가 두 개로 나눠보는 거예요.
나는 너와 그리고 같다. 제가 일단은 그냥 얘기할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조금 어려워요. 나는 너와는 서양 철학적인 명제고 같다는 동양 철학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하고 너가 분리되고 우리가 주객을 분명히 하는 거는 다 서구 철학식 사고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 들어보셨죠? 네네. 나는 생각한다. 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존재한다.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보면 이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I love you라고 하잖아요. 영어는 주객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해야 돼. 그냥 love 하면 누구? love what? 이렇게 물어볼 건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사랑해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동양 철학적은 나하고 너하고 주객의 분류가 없어요. 다 하나고 우리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 니체나 칼융이나 에리히 프롬 같은 유명한 사상가들은 처음에 다 서구적인 철학 방식, 주객을 분류하는 연구에서 시작했다가 다 동양 쪽으로 가요. 쇼펜하우어도 책상에 불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구 철학의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지메라는 작가도 똑같아요. 나는 너로 시작해요. 나는 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성 밖과 안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안에 월 로제, 월 마리아, 월 신화가 나눠져 있죠. 네네. 그러다가 극중으로 갈수록 다 같다는 거예요. 하지메도 서구 철학에서 시작했다가 철학자들처럼 동양 철학의 결론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럼 서구 철학에는 어떤 한계가 있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철학이 기본 전제가 있음에서 시작해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예를 들어 한번 물어볼게요. 나무라는 게 있어요? 나무 하면 떠올려지는 게 있잖아요. 네네. 네. 그죠. 근데 있어요. 네. 사실 동양 철학에서는 나무라는 건 원래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근데 이게 진리에 가까운 게 네. 예를 들어 우리가 동식물을 분류하고 남녀를 구분하고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 것도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편의성을 위해서 나눈 거지. 예를 들어 조건을 그냥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조건을 낮추면 나무하고 인간은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조건을 나누니까 동식물이 나뉘고 예를 들어 남성은 음경이 있고 여성은 자궁이 있다. 이것도 그 기준이 아니라 그냥 걸어다니는 생명체라고 하면 나무나 개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계속 분류하는 게 서구 철학식 방식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게 그 유명한 서구 철학자들이 다 처음에 있음으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동양 철학으로 사실은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그냥 인위적으로 분류한 거지 사실은 아무것도 없고 다 똑같은 거였구나. 근데 이게 뭐냐면 불교에서 공의 철학이라고 해요. 다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다 분류하는 거구나. 나하고 너의 경계도 없고 생각해 보면 그냥 사람하고 동식물 다 합쳐서 다 하나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건을 해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지메 작가의 대사가 딱 거기서 나와 있어요. 나는 너와 같다. 서양 차이를 근거로 하는 분류법에서 모두가 같다라는 동양 철학의 지혜로 가는 건데 이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선악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너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서구식 분류 방법에서 집중을 하는 건데 저는 좀 같다에 집중하면 좋다고 보는 게 하지메도 왜 같다로 결론을 냈냐면 그 같다라는 영어가 라익이잖아요. 라익인데 좋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왜 라익이 같다라는 뜻도 있고 좋다라는 뜻도 있냐면 같은 점, 공통점이 있어야 우리가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너를 자꾸 분류하면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식 이원론에서는 사람을 자꾸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왜냐면 계속 차이를 만드니까. 우리가 극중 캐릭터들도 월 신화, 월 로제, 월 마리아 그 분류 때문에 고통스럽고 조사병단과 헌병단도 분류돼서 고통스럽고 성 밖의 사람, 성 안의 사람, 에르디아인, 마레인 분류돼서 고통스러웠던 거거든요. 근데 같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누군가랑 같아 공통점을 자꾸 보게 되면은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좋아하고 사랑할 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이 결국에는 다 동양 철학 쪽으로 가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다 같은 처지구나. 같다가 그 같다의 뜻으로도. 네. 그래서 이게 하지메가 뭐 이거를 완전 철학적으로 노린 건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이 문구 자체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같다로 귀결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평화가 찾아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생기는 거라 가지고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제가 여기 출연해도 되나요 이거? 애니 보고 알쓸 진짜 거의 대사를 진격의 거의 변인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 와 진짜 대단하다. 괜찮습니다. 꼭 출연해 주셔야 되는 게 정말요?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지켜보는 에렌의 장면만 담겨도 그렇죠. 눈이 그것만 너무 담겨도 아름다워서. 유튜브 각입니다. 네. 근데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는 계속 분류를 하고 선악을 나누고 보복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렇게 말을 하려면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남녀를 분류하고 하겠지만 그 셰익스피어가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인생은 다 연기라 그랬어요. 처럼 연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확실한 거죠. 예를 들어
다 같은 처지다. 우리가 원래는 없던 인간다움을 연기하는 거고 그렇죠. 남자다움 여자다움도 없는데 그냥 연기하는 거고 선악도 그냥 연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모두가 같은 처지다라고 여기면 우리가 혐오를 하거나 결국 분노를 하거나 그런 선과 거. 악도 같은 거다. 네, 같은 거죠. 이렇게 어. 결론이 날 수 그래서 있네요. 철학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인간 사회가 원시 야생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거기엔 선과 악이 명확한 구분이 있냐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때는 그냥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냥을 하고 사냥을 하고 그런 건 예, 그거고 또 부족 간의 어떤 싸움이나 이런 것들도 명확한 정의나 선과 악이 있었을 것도 네, 계속 나뉘면서 우리는 인간은 더 지능이 높아졌지만 불행해졌죠. 네, 국가도 그러면서 다 나눠지고 하니까. 그게 연기를 하는 거다라고 네, 셰익스피어가 그게 다 모든 게 다 연기라는 거예요. 결국엔 아무것도 원래 없지만. 연기를 어떻게 하면 잘해요? 유우 씨한테 여쭤보시면 돼요. 연기요? 어떻게 하면 예. 약간 착한 척을 그래도 하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아까 것처럼 막 잔인하게 찔러 죽일 거다 이거 말고 저는 안 죽일 것 같습니다. 예. 이승민님처럼 예. 그 혹시 진격의 거인 전시전 가보셨어요? 지금 앵콜 전시회 하고 있는데 가보신 분 계세요? 아니요. 일스로 갔어요. 거기 또 보면은 설계를 해놨는데 처음에 입장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영상이 이렇게 나오면서 선택을 하라고요. 아. 벽 속에서 태어날 거냐, 맞아요. 벽 안에서 태어날 거냐, 벽 밖에서 태어날 거냐, 그거에 따라서 당신의 운명이 갈린다. 와. 근데 와, 이게 재밌겠다. 예, 전시전을 이렇게 그래서 문이 양쪽에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나가서 결국은 하나로 합쳐져. 한 개의 진격의 거인 이야기로. 오. 맞아요. 우와. 와. 서양 철학에서 동양 철로 연결. 이게 사실 진짜 쉽게 받아들이려면 제가 좀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기독교는 신하고 신자를 정확하게 구분해요. 그렇죠. 신자는 신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동양 철학은 모두가 부처야. 부처는 내 안에 있다. 요게 차이예요. 근데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서구에서 시작해서 다 동양으로 가요. 원래 그냥 이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나띵이니까. 이 세상은 잔혹하니까. 세카이와 색깔과 장코크다. 장소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살아. 근데 소외되고.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검색을 보니까 영광 검색어에 승모근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저는 그게- 진짜 몰라서 그런데 그 왜 있지? 개인적인 궁금증이거든요. 예. 근데 저 그래서 봤어요. 근데 승모근이 별로 없는데 왜? 제가 요즘 한의원을 다닙니다. 역시 동양. 역시 동양. 동양이잖아요. 동양 철학으로 결국 가야 동양으로 되는 게- 귀결된다. 네, 동양이 맞다. 역시 동양. 저는 승모근 언급하시길래 요거에도 뭔가 철학적인 게 있나 했는데 전혀. 그냥 개인적 그냥 궁금증이었군요. 호기심. 예. 아, 뭔가 승모근으로 시작해서 결국 승모근도 하나다. 몸의 일부죠. 그럴 몸의 수 일부죠. 있죠. 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서. 승모근은 왜냐면- 실존하는가? 나는 이걸 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승모근도 승모근. 일부였죠. 알고 보니 예. 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진격의 거인이 사실 처음부터 선과 악을 불분명하게 표현하진 않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맞아요. 꽤나 어찌 보면 선악이 구분되는 너무 것처럼 명확하게. 묘사가 되다가 가면 갈수록 약간 혼란스러워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생각하는데 광팬인 유우님 입장에서 그 선악의 구분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던 그런 지점이나 그런 장면이 있었을까요? 일단 제일 명확하게 보여줬던 건 커밍아웃. 일부러 그 연출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너무 막 날씨 요즘 어때?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처음 이제 본 사람들은 이거 자막 실수인가? 약간 그런 생각까지 했을 정도였는데 그게 다 의도가 됐었고 라이너는 정신착란을 실제로 겪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연출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선과 악을 딱 넘어갈 때. 그리고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대충 말해보세요. 말씀해 드릴게요. 개떡같이 말해도 잘 똑같이 한번. 방금 말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쳐들어온 거인들 있잖아요. 막 엘렌 엄마를 물어뜯고 이런 거인들이 너무 나쁜 놈들 같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죠. 이런 일이 막 저들 다 죽여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였죠. 네. 피해를 맞아요. 또 네,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이었잖아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딱 그 세계관이죠. 처음에 다 분류해서 시작하다가 네. 결국에 나중에 하나로 귀결되는. 그러니까 하나로 귀결된다는 것도 나중에 보면 그것도 결국 에렌이 시조의 거인의 힘으로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시조의 거인의 힘으로 베르톨트를 안 먹고 지나치게 해요. 그러니까 베르톨트가 그때 초대형 거인이 돼서 월마리아 벽을 부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인간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엄마 먹은 거 이거 엄먹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이나 프리츠. 다이나 프리츠 다이나 프리츠. 거인이 베르톨트를 안 잡아먹고 그냥 지나치게 해요. 근데 그것도 에렌의 의도였다. 자기 엄마를 죽게 만드는 그렇죠. 거죠. 자기 어린 자기로 하여금 그걸 보게 봐야 만든. 돼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 얘기하면 자유의지가 무엇인가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해야겠네요. 예, 예. 그것만 한 3시간 다이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리츠도 그 맞기 전에 난 어디에 있든 당신을 찾아갈 거야. 떡밥인 거 아시죠? 아세요? 그 기억나세요? 그 거의 그래서 예고집에 간 거예요. 네. 눈이 엄청 빛나요. 지금. 네. 반짝반짝. 그러면 사실상 그거 아니에요? 어쨌든 나 말고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렸으니까 이제 네. 분노해서 이중적으로 피해 새겨지고 갑자기 한드가 되는데. 아침 드라마가 머리 찾아보러 간 부부의 건데 세계, 부부의 세계. 그것도 굉장히 드러나고 있어요. 파시즘과 반파시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혹시 좀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파시즘은 예거파인가요? 파시즘.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파시즘이 안에서 너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근데 예거파라고 보는 게 맞는 거 그쵸, 같아요. 제일 좀 제가 명확하게 봤을 때. 나오는 게. 솔직히 뭐 따지자면. 그래서 저는 파시즘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에르디아 국민이고 거인으로 변하는 사람이면 예거파를 지지할 것 같다. 그럼 나도 파시즘 오히려. 지지자인가? 로 생각을 하면 와. 문제가 되는 발언일까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원래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네. 문제는 문제로 만들면 문제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그냥 마음껏 발언을 얘기해주시고 편집해 줄 거라 생각하고. 책임은 본인이 지시면 후회 없는 선택. 몰라. 네, 후회 없는 후회 없는 선택. 선택. 정답으로 그래서 만드세요. 파시즘 지지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학살을 지지하진 않아요. 왜 네네. 제일 좋은 건 학살을 안 하는 방향이죠. 근데 이제 예거파라는 입장에서 내가 에르디아인 국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파시즘이라는 용어가 항상 나올 때마다 드는 생각이 내가 과연 그러니까 파시즘 항상 나오는 게 나치 때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예, 예. 그럼 내가 가끔 유튜브에 그런 거 떠요. 히틀러 총력 연설 뭐 이런 거 유튜브에 뜨거든요. 들어봐요. 그리고 내가 그 독일 국민의 입장을 담은 어떤 그 상황을 파악하고 한번 그걸 들어봐요. 그럼 전 파시즘자가 되는 거예요. 들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맞는 말이게 네. 히틀러도 결국 국민의 투표로 당선이 된 네, 그러니까 그게 사람입니다. 예. 파시즘이 되게 폭력적인 단어다. 파시즘 자체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개인의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네네네. 너 파시즘이야? 파시즘입니다 하면 완전 그냥 쓰레기 이렇게 딱 볼 수가 없는 것 같다. 예. 그거를 무조건 되게 잘 보여줬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딱 나눠지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교육자로서 방금 이 발언에 그런 대해서 이제 그거 수식어 좀 빼주세요. 근데 몇 개의 심리학적, 교육적, 네. 철학자. 뇌생남. 뇌생남. 아니 다니엘 그냥 다니엘이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되는데. 예. 이름 한 번도 안 부르고. 다니엘님께서는 방금 근데 중간에 문제는 사물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작품에서도 굉장히 관통하는 메시지 같았어요. 결국에는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많이 보여진 것 같은데 좀 추가적으로 얹으실 말씀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파시즘이라는 것도 보복에서 나오는 이념이거든요. 유대인 학살을 하면서 이제 생긴 이념인데 아까 이제 보복이라는 어떤 선택이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파시즘이라는 것도 그 옛날에 로스트 메모리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그 세계관이 뭐냐면 아직 우리가 식민지배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독일하고 일본이 승리를 거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그 세계관에서는 어떠냐? 파시즘이 선이에요. 물론 대항하는 독립군이 아직도 있지만 그렇다면 이제 그 보복의 역사에서 파시즘이 결국 우리한테 문제가 되고 지금 악으로 규정되는 이유는 승자가 아니기 때문에. 승자가 아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면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냥 맥락 없이 이제 파시즘 이야기하면 보통은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있고 이제 도덕심 같은 게 또 인간한테 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작품을 보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놀랐던 부분 중 하나가 이 스토리를 시간의 순서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예, 요 장면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이런 좀 시간을 되게 뒤죽박죽으로 섞어 놓으면서 그러면서 뭔가 반전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나고 그러면서 더더욱 시대별로 너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시대 때는 얘네가 선 같았는데 과거를 보니까 얘네가 악이고 미래를 보니까 얘네가 또다시 선이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방금 전에 그 거밍아웃을 언급해 주셨잖아요, 유우님께서. 저는 진짜 그 장면에서 너무 저도 벙 쪘거든요. 너무 뭐지? 싶었어요. 너무 진짜 무슨 날씨 언급하듯 딱 그랬으니까. 저는 그 장면 주기적으로 찾아봅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그 OST도
라라라라 그거 하면서 딱 변신하는데 네. 너무 막 너무 연출이 기가 죽이는 막히죠. 거예요. 네. 진짜 기가 막혀요. 그 부분은 진짜 그 전까지 어떤 힌트도 없다가 네.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저도 중간에 놓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충격적인 장면들이 각자 있었는지도 궁금한데 좀 이제 단순하게 돌아가서 애니메이션 자체적인 걸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 작품을 지금 2026년이니까 13년 전에 처음 봤거든요. 제가 대학생일 때. 네네. 야, 그때 처음 애니메이션이 나왔을 때인데 물론 그때는 OTT 같은 게 없어가지고 뭐 불법 다운로드 이런 걸로 많이 보던 시절인데 예. 네. 그러니까 문제 그것도 결국 선택이죠. 인간이, 예. 문제 삼지 네. 않으면 문제 안 네. 문제 안 문제 안 하겠어. 삼으면 돼. 아니, 지금은 정말 열심히 소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 야, 책도 제가 사 라프텔 전설 이렇게 막.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어딨어요? 저 히터도 3번 갔다 왔어요, 작가님. 아시죠, 작가님? 증명한다 이제. 예. 네, 증명했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렇게 봤는데 일단은 너무 막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오프닝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노래부터 해서 홍련의 화살 있잖아요. 뻥 차죠. 네, 뽕이 확 차고 막 애들 붕붕 날아다니는데 뭔가 이제껏 봐왔던 작품들이랑은 좀 시대상이나 분위기도 다르고 그런 장비 같은 것들도 되게 멋있고 그러다가 이제 4화인가요? 에렌이 처음 먹히잖아요. 어. 그 할아버지 그거 거기 충격적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완전 클리셰를 아니 얘가 주인공인데 얘가 먹혀?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유튜브에 지금은 뭐 이런 리액션 비디오가 없는데 서구권 스트리머들이 거기에서 리액션 비디오 막 이러면서 막 거기 그 지금은 뭐 유족 이런 걸로 반응이 많은데 그때는 LM 유족 그 반응이 최고였어요. LM 유족. 애니메이션 한참 연재될 때다 보니까 그거 다음 보면 이제 일주일 기다려야 돼. 오 재밌게 재밌었다. 보셨다. 재밌게 재밌었겠다. 보셨다. 진짜 재밌어. 그러다가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대학생 때는 이제 만화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화책 대여점이 있었어요. 맞아. 이걸 보다가 연재가 너무 느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막 연재분까지 막 빌려보고 했는데 저도 충격받은 게 엄먹거였어요. 아니 엄먹거가 아니고 거밍아웃이었어요. 거밍아웃. 저는 이게 번역이 잘못된 줄 알았다니까. 만화책에도 조그맣게 나와 있죠 밑에. 이렇게. 네, 진짜 쪼매납게 맞아, 나와 맞아. 있는데 말풍선에 내가 갑옷거인이고 얘가 초대한 거야. 노래교인. 아니 진짜 해적판인 줄 알았어요 순간. 이게 잘못돼서 나온 줄 알았어요. 진짜 누가 장난치려고 일어났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 거기서 든 생각은 도대체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가려고. 그게 불과 2기 장면이죠 애니메이션으로 따지면. 이기쯤이에요. 네. 맞아요. 아직 반의 반도 안 갔을 쯤인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거기서부터 완결까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냈다는 게 저는 작가님 역량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돼요. 그런 것들이 저는 애초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도 그 부분이 많이 충격적이었던 게 저는 그 장면 전까지는 단순히 그냥 거인을 때려잡는 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장면이 나옴으로써 뭔가 세계관이 확 갑자기 확장된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극장판으로 뭔가 우선적으로 한번 본 사람으로서 더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이게 뭔가 중간에 너무 많이 잘린 거가 있는데 잘린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극장판 저는 만화를 보진 않았고 애니메이션으로 봤었는데 그 사람으로서 애니메이션으로서 이 작품을 접한 사람으로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그 짐승 거인이 말을 했을 때 그것도 맞아 진짜. 짐승 거인이 말을 했을 때 그 되게 낮은 목소리로 너무 불쾌했어. 맞아요. 불쾌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살면서 이런 감정을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맞아, 뭐지 맞아. 이, 싶었는데 이건 뭐 하는 기계인가요? 분명 맞아, 같은 맞아. 언어일 텐데 이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딱 맞아, 뒤돌아가면서 이제 해도 돼 하면서 뭔가 뭐 잡아먹게 하죠. 맞아. 그 장면 자체도 되게 충격. 그러니까 미케가 맞아. 되게 조사병단에서 베테랑이고 2등, 엄청 2등. 잘 싸우는 네, 2등. 병사인데 죽는 순간만큼 그 누구보다 무력하게. 처절하게 맞아. 무력하게 그냥 죽음 앞에서는 진짜. 너무 불쌍해. 소리 엄청 지르면서. 그게 그냥 너무 끔찍해요.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애니메이션 내에서 정말 끔찍한 장면이었다면 그거 아닐까. 그러니까 한낱 인간의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돼요. 미케도 그렇고 저는 등장인물들을 너무 많이 죽여버리니까 그게 너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죽을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렐라를 너무 카렐라를 걔 그 빨간 머리 리바이 좋아했던 페트라. 처음에 페트라. 리바이랑 같이. 페트라. 리바이바. 저 페트라에게 마음이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뭔가 귀엽고 약간 좀 사랑스러운 게 제 모습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예.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 합방이 아니죠. 예, 공식 팟캐스트니까 그렇죠. 예, 유니처럼 귀엽고 아리따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카렐라 되게 좋아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되게 연출이 진짜 기가 막히다라고 진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카렐라 죽고서 다들 페트라. 페트라가 죽고서 다들 막 이렇게 막 뭐 절망하고 이런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비감을 주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딸이 보낸 편지 봤는데 막 아직 결혼 보낼 때는 좀 이른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리바의 표정이 맞아. 압권. 너무 깊은 절망감을 주는 몰입이 거야. 확 돼요 그때. 네. 네. 그래서 그런 장면들 하나하나 너무 뭔가 소중해 보이는 그런 병사들 하나씩 죽일 때마다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연출 덕분에. 아니 저는 그 병사들을 죽인다라고 했고 또 앞서서 맨 처음에 나오는데 한지 장면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불에 타면서 그 바다로 추락하는 그 죽는 장면이 거. 너무 충격적이었고 진격의 거인이라는 작품이 너무 잘 표현된 게 그런 화려한 액션씬이 되게 너무 잘 표현됐다. 그렇죠. 몰입감 그때는 있게 이제 하다. 2013년도, 그죠, 14년도쯤에 위트 스튜디오가 되게 혁신적인. 예. 진짜 그 시대는 볼 수 없는 그 어떤 애니메이션에 돈 엄청 들여서 그게 엄청 유명한 입체기동씬이 있어요. 그게 있고 아니구나. 리바이가 엄청 입체기동을 엄청 하는 그게 3기 2화예요. 켄이랑 그 싸울 편이 때. 진짜 네네. 그때는 나올 수 없는 퀄리티였는데 거기다 돈을 그 시대만 한 몇 억이 억 해서 들어갔다더라고요. 그 장면에만, 네. 그 씬에만. 확실히 그래서 그런 뭐 액션씬들이 화려했다는 느꼈는데 입체기동 장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군인이시잖아요. 네. 그런 장비가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 그러니까 저 뭐 유튜브도 그러니까 의뢰 소품을 만들 일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알고리즘에 뜨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서구권 유튜버 분이 그걸 재현해 보겠다고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앵커로 이렇게 해서 단순히 땡기는 힘만으로 뭐 이렇게 그 사람을 공중에서 날아가게 하는 추력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아쉽다. 네, 그래서 왜 아쉬워? 저 진짜 타보고 싶었거든요. 누구의 목을 긋고 싶었나요? 너. 그래서 진격의 거인대에서 그래서 보면은 되게 중요한 설정이 나오는데 그 가스 있잖아요. 네. 그 가스의 주 원료가 되는 성분을 진격의 거인 비포 더 폴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매죠. 그게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런 조사병단이라는 병단들이 있기 전에 그 거인을 잡기 위해서 입체기동 장치를 개발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걸 발견하고 그 추력을 낼 수 있는 가스를 발견한 게 되게 중요하게 여겨져요. 인간이 거인에게 무고의 거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처음 마련돼요. 근데 뭐 아직 현실의 그런 인간사에서는 그런 가스나 이런 물질은 없으니까. 네. 저는 그것도 되게 신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애니메이션들은 마지막에 가면 이제 끝났다 하고 좀 이제 좀 나른해져요. 근데 진격의 거인은 마지막 그 엔딩에서 결국에는 그렇게 힘들게 지켜왔던 세상이 핵폭발로 그냥 다 갑자기 또 보니까 뭐야 하고 다시 또 근데 거기서 딱 끝나버리더라고요. 그 장면이 오히려 더 충격적인데 그 장면을 통해서 뭔가 얘기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겠죠, 당연히.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네. 아르투르 브라우스 같이 용서를 하는 사람이 있다 한들 많은 사람들이 더 정답으로 여기는 현실적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보복이니까 현실적으로 계속 그런 더 많은 선택을 한다. 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모여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개연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 갑자기 진짜 솔직하게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저는 그 좀 못생긴 요미르 있잖아요. 네. 거인 중에 옛날 봤다. 거기 예. 안에 갇혀 있을 때 히스토리아가 그 라이너 치료해 줄 때 치마를 찢어서 붕대로 감아주는 기억나요. 씬이 가장 네. 충격적이었어요. 왜요? 너무 그 괴로워요. 유튜브 채널에서 남녀 심리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이게 진짜 사랑이다. 작가가 꼴자랄이다. 네. 일부러 흘린 건가요? 이거는 히스토리아가 보통 내용이 아니다. 이게 여왕님. 라이너가 진짜 기억의 예비 퐁퐁남. 그 미쳤다. 히스토리아가 남자 심리를 정확하게 알아요. 이게 계산된 거다. 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성숙한 여성으로서 헌신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서도 그 와중에 치마를 찢어가지고
다리를 그렇죠. 보여주니까 성적 소구를 한 거잖아요. 육체적인 걸 자극을 한 그 거잖아요. 정도까지. 네. 어디서 배운 거야? 근데 마지막에 화름 점정은 더러운 걸로 묶어서 미안해. 까지. 어머나 세상에. 네. 그래서 라이너가 정신을 못 차릴 수밖에 없었고. 근데 잘 알리긴 한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방식으로는 사실 안 넘어갈 그 남자가 거의 없어서 저는 옛날에 솔직히 말해서 오타쿠들 왜 이렇게 막 음침하지 캐릭터한테 감정이입하지 했는데 그때 이후로 자꾸 히스토리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살짝 반응 보시면 살짝 반응 보시면서 반응이 살짝 근데 어떤 반응이었냐면 나중에 그 농부랑 결혼했다고 했을 때 질투심이 나요. 맞아. 저는 현실의 애인한테도 질투를 잘 안 하는데 좀 농부랑 결혼했다고? 약간 질투가 나고 이입을 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충격적이다. 보면 그 마지막 에필로그 나올 때까지도 기혼자인데 라이너가 얘한테 마음을 못 버려. 네. 맞아. 그래서 장이 기혼자한테 자꾸 껄쩍하지 맞아. 말라고. 장이구나. 장 아무튼. 호감 스택. 저는 진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직까지도 선명하고. 예, 현재 교육 유튜브를 네. 꼴자를 넣어서 갑자기 성격도 있으니까. 저 근데 라이너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네네. 갑자기 성과 악에 대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애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이게 되게 저는 갈리더라고요.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애니. 애니는 그 잣대에서 약간 비껴갈 수 있는 인물이다. 지불놀이 왜 했냐? 그렇죠. 완전 악역이라 그렇죠. 예.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벽의 조사 때 예. 기억나시죠? 다 그 이렇게 가다가 애니가 조사 명단 봐가지고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아니면 네. 확인해가지고 그죠. 살려주는 장면 전에 막 와서 날파리처럼 막 하는데 지불놀이 막 하면서 막 어떤 애는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진짜 무슨 벌레 죽이듯이. 예. 그거는 이제 선과학이라는 그 잣대에 딱 뭔가 이렇게 정삼 참작이 안 된다. 근데 맞아. 우리가 정상선상이 안 된 이유가 애니의 작가만 알고 있는 사정을 우리가 몰라서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니의 서사가 많이 그렇게까지 드러나지 아, 않았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서사가 예를 들어 벌레 잡기 좋아했다 뭐 이런 거. 아니, 그냥 뭔가 조사 병단이나 그 사람한테 개인적인 미움이나 원한이 있을 수 있는 스토리가 그런 만약에 쪽으로. 있었다면 설득력이 있었겠는데 결국에는 뭐 하트 시그널인 요즘 연애 프로그램 뭐 가모리물러들 많잖아요. 결국에는 그 서사들을 많이 보여주면 그 편이 되고 어떤 장면이나 그 사람 시점에서 문학적인 시점에서 예를 들어 그 가장 서방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로 불리는 롤리타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그냥 결론으로 따지면 아동애자예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작품을 그 사람 시점에서 끝까지 보면 절대 그 사람을 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애니라는 인물도 속사정이나 그런 우리가 개연성을 느낄 만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일단은, 있지만 눈에서 화가 많이 나죠. 근데 저는 그래도 되게 지성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보통은 괜찮아 예쁘잖아 이러거든요. 이쁘니까 봐준다. 제일 그 캐릭터가 애니로 뽑혔거든요. 저는 아니에요.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그 표정 짓는 그 장면 때문인 것 네, 같아요. 그 장면 때문에 그 유명한 짤이 있어요. 애니. 걸릴 때. 걸릴 때, 네. 자기 할 때. 웃을 때, 웃을 때. 웃을 때. 그래요. 예, 여러분들은 고품격 팝캐스트 모두의 명작과 함께 꼴자랄에 대해서 얘기하는 패널분들의 토크를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가님 그 위대하다. 짐승거인이었나? 걔 누구였더라? 이 얼굴 기네 누구였죠? 피크. 항상 순위 있어. 피크도 맞아. 좀 아, 팬이가 있긴 항상, 해요. 네, 네. 태fem이. 저희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죄송합니다.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PD님께서 저희가 꼴자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자연스럽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넘어가시더라고요. 좋네요. 사랑에 대해서 넘어가자고. 좋은데요? 예. 너무 너무 자연스럽다. 진짜 완전 페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위기 잘 하필 이 타이밍에 요청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사랑이라는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